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또 모셨습니다. 우리 노태정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그때 노태정 작가님께서 한번 나오셨을 때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었나? 도대체 어디 있었나? 그래서 오랜만에 구독자분들께서 기다리신 분도 계셨을 텐데 또 짧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노태정입니다. 이렇게 또 책사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왔습니다. 불러준 데 없는데 매번 유일하게 불러주셔가지고 불러주실 때마다 제가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대화 나눌 때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머 감각이 업그레이드 되시고 팩트기 때문에. 유머가 아니고요. 실제 조용히 지내고 있기 때문에 불러주는 분이 없어요. 아이, 그렇게, 나중에는 엄청 제가 제발 나와달라고 그렇게 될 겁니다. 네. 확신합니다. 아유. 작가님, 요즘에 공부는 어떠세요? 지금 대학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지금 학과죠? 고려대에서 대학원에서 국제정치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즐기면서 잘 공부하고 있어요. 어때요? 그거 배우시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잘 하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일단 제가 최종적으로 그 학위가 신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물론 그 신학이 예를 들어서 철학이나 역사나 그런 거에 베이스가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좀 더 실용적인 학문 차원에서 전문성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제관계라는 분야를 선택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또 흥미롭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아주 멋진 청년이시고.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싱글입니다. 네. 그럼 지금 짝을 찾고 계십니까? 네, 당연하죠. 잠깐만. 항상 마음은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근데 가야겠다 잠깐, 생각하고 있어요. 미혼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러면 지금 연락 엄청 올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을 이루실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책사님께서 워낙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그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뭔가 유머 감각이 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팩트만 얘기하고. 굉장히 전 드라이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님 근황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얘기해 봤는데 오늘 큰 맥락에서 작가님께 듣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어떤 이면 또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주류 언론에서 말하는 것 말고 작가님께서 공부하신 내용 또 이제 작가님께서 그동안 느끼셨던 주요 인사이트 미국의 근황이나 한국의 근황이나 좀 자유롭게 작가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좀 오늘 경청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얘기해 주실 때 이거 하나부터 이제 물꼬를 트워 볼까요? 지금 아이비리그나 한국의 이제 극좌 이 단체나 또 요즘은 살짝 그런 게 좀 묽어진 것 같긴 한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이런 그 전쟁 가운데 하마스 편을 드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쟤네는 저렇게 할 짓을 자기들이 자초한 거야. 이런 하마스에서 만든 서사로 세상을 보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넌크리스천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그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우파라고 하셔도 약간 아리까리하거나 이런 정립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작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문제의식에 저도 많이 동의를 하고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하버드 해리스 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거기서 미국에 있는 학생들 중 18세에서 24세 사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하마스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굉장히 심플한 그 설문지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50%가 하마스에 찬성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좋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표본을 넓게 해서 다양한 연령층에 조사를 해보면 당연히 그 정도 수치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18세에서 24세면 지금 대학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의 의식 수준이나 아니면 인식 자체가 그만큼 심각한 어떤
그 위기 상태에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결국엔 나중에 자라나서 미국에서 뭐 중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 그 상황을 봤을 때 만약 그 여론조사가 미국 대학의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정말 위험수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가 일단 좌경화돼 있다는 거는 뭐 책사님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배경 지식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좌파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철학을 정립해 나가는지, 또 세뇌가 되는지를 한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그 막스주의에 기반해서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 막스주의 핵심이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를 나누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1세대 어떻게 보면 경제 측면의 막스주의였다면 이게 문화 막시즘으로 넘어가면서 억압받는 자와 억압하는 자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좌파는 그 문화 막시즘에 오염이 돼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이 선하냐 악하냐, 무엇이 정의냐 그렇지 않느냐, 무엇이 지금 책임 소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피해자인가, 어떤 사람들이 억압자인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고 그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억압됐다고 인식되는 사람, 실제 억압되는 것도 아니에요. 억압됐다고 인지되거나 그렇게 학습된 사람들은 무조건 선한 입장에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세계관 속에 억압자라는 카테고리 있는 그룹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LGBT 관련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무슬림들, 소수인종들, 또 여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억압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서구 문명을 대표하는 뭐 백인들, 이런, 그러니까 백인들이 서구 문명을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 있잖아요. 서구권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인종적으로는 백인들, 그리고 뭐 기독교, 그리고 뭐 LGBT가 아닌 어떤 스트레이트라고 하죠. 그런 어떤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억압자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경제적으로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적인 관점을 통해서 대학에서 세뇌를 받고 또 그 분위기 가운데 젖어 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국 대학생들에게 특별한 이런 디톡스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어보게 된다면 하마스를 지지해? 이스라엘을 지지해? 이렇게 물어보면 하마스가 당연히 역사적으로 억압된 사람들이잖아. 나는 그 사람들이 더 정의의 편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답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에 갇힌다는 것은 그래서 참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그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의 보수주의 차세대의 리더라고 평가받고 있는 벤 샤피로라고 하는 걸출한 청년이 있거든요. 저희보다 나이가 몇 살 많으니까 형님. 벤 샤피로 그렇죠? 형님. 그분은 우리를 모르지만, 작가님은 이제 또 잠깐 소통을 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저도 뭐 친분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네, 번역을 했을 뿐이고 이메일 몇 번 주고받았을 뿐이죠. 네. 예, 형님. 형님. 근데 네. 그 벤 샤피로의 책을 무려 3권이나 번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책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대중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게감이 있는 책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작가님께서 그런 어떤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책을 3권이나 번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작가님에 대한 이 배경 지식을 다 아실 텐데 혹시나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작가님의 말씀에 무게감을 좀 실어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이제 책 읽는 사자님께서도 작가님이시니까 제가 항상 평소에 만나 뵙게 되면 사적인 자리에서 작가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작가님 이렇게. 뭐 실제 책을 쓰셨잖아요. 저도 그 2권 너무너무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안 읽으신 분들 꼭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네. 팩트에 기반해. 뭐 이렇게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광고 아닙니다. 줄 돈도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지금 체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작가님이시니까 그거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그 폴 존슨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뭐 유대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역사를 네. 많이 썼던 사람이죠. 미국인 이야기 이런 책 썼는데 그 폴 존슨이 한 주제에 대해서 가장 잘 공부하는 방법은 책을 쓰는 것이다. 그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배경 지식이 많아서 번역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뭐 벤 샤피로 책을 번역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저도 처음 접하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폴 존슨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한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분야의 어떤 잘 전문성과 양질의 정보를 갖춘 책을 번역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도 적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뭐 어떤
큰 지식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저도 배워나가는 거죠. 학습하는 거죠. 겸손까지 겸비하셨습니다. 아, 이거 오늘 너무 이렇게 제가 보니까 시청자분들 아주 이게 꼴불견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둘이 쇼하고 있다. 서로 이게 앉아서 너무 와서. 이렇게. 너무 훈훈합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작가님 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새로웠는데, 한국은 저는 이제 교보문고 랭킹을 통해서 이제 출판계의 시류를 읽거든요. 근데 그 작가님께서 그 책을 소개 한번 해주셨잖아요. 네타냐후 책. 그래서 제가 그 책 내용이 너무 궁금하다. 그렇게만 읽고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긴급한 상황을 선도지휘하는 리더가 일단은 이 네타냐후 총리고, 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피상적으로 알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사법개혁을 무리하게 자기와 자기 가족의 비리를 무마시키기 위해 사법개혁을 저렇게 하는 거고, 사법개혁도 극우 원리주의자들과 이 연합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내용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작가님께서 쭉 한번 한국 분들에게 정말 새로운 서사로 좀 설명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일단 제가 읽었던 책은 비비 마이 스토리라는 책이거든요. 영어로 된 책인데 아직 한국어로는 번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번역에 혹시 들어가나요?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 근데 뭐 다른 출판사나 아니면 다른 번역가 분께서 번역을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책 내용이 너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약간 격가지로 세서 네, 말씀드리자면 한 역사에 대해서 그 분야나 아니면 그 역사적인 시기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역사적인 시기에 중심에 섰던 인물사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놓고 봤을 때 한국의 어떤 그 일제시대라든지 아니면 조선 말기와 건국때까지 어떤 그 격변의 과정 있잖아요. 그 시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승만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탄생, 187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건국, 1948년도까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왜냐면 이승만이 그때 어릴 때 뭐 과거시험을 준비하다가 가보개혁이 때문에 과거시험 폐지돼가지고 이제 낙심하고 있다가 뭐 아는 친구의 권유인가 이렇게 받아서 배제학당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성 감옥에 갇히고, 뭐 민주주의 운동하다가 갇히고, 그 다음에 유학 가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하고, 이런 것이 사실 이승만의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그 근현대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실제 저도 역사를 공부할 때, 한 시기를 공부할 때 아주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근대 이스라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는 과정 가운데에서 만약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 벤자민 네타냐후의 책을 한번 읽어봄으로써 그걸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참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건국된 그 이후에 태어난 어떻게 보면 1세대 총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해외에서 돌아온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다시 알리아르에서 돌아와서 나라에서 총리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를 했던 인물인데, 벤자민 네타냐후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총리가 된 어떻게 보면 1세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떻게 하면 그 이스라엘 건국 이전부터 1800년대 후반에 시오니즘 운동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또 자기 아버지 그 벤지온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온주의자 역사학자였거든요. 코넬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미국의 대통령들과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로비 활동을 벌였는지, 또 이스라엘 건국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그 사건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근대 이스라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책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그 벤자민 네타냐후라는 사람은 뭐 논란이 많은 만큼 근대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총리가 이번에 세 번째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인데 벌써 16년째 총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다음 이번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의회 연설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잘한다고 막 격려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거 한 번 하는 게 사실 대부분 나라 그 수반들, 뭐 대통령이나 총리들의 꿈이죠. 왜냐면 가장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이니까요. 근데 벤자민 네타냐후는 이미 그 연설을 3번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아마 바이든이 됐든 아니면 약간 딜레이가 돼서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벤자민 네타냐후를 다시 초청해서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4번 미국 국회 연설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 지도자로서 기록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처칠이 했던 게 3번으로서 이제 같은 타일을 이루는 기록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벤자민 나타냐고 만약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그걸 기록을 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현대 역사에 이스라엘의 산 증인일 뿐만 아니라 이 민주국가 리그 자체에서도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대에 거의 뭐 처칠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처칠이라는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게 그때 당시에 미국은 전쟁에 이렇게 참여하기 싫어했거든요. 2차 대전에 참전하기 싫어서 루즈벨트도 국내 여론을 아주 기민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유럽이 초토화되고 있을 때 처칠이 계속 끊임없이 미국을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힘들 때 또는 미국은 이제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열심히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약간 레이백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주만도 한번 딱 이렇게 맞고 나서 뛰어들어서 전쟁을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때 처칠이 계속 설득을 한 거예요. 미국이 와야지 전쟁이 끝날 수 있다. 미국이여 일어나라. 그러면서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미국에게 사실상 가이드를 제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나 사람들이 처칠을 많이 존경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정신적인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미국 대통령들과도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 위치에서 서구 세계를 도덕적으로 이끌어갔던 그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아마 그런 인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 논란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얘기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자면 참 어떤 인물이랑 가장 비슷할까 이렇게 저도 고민했어요. 그 책사님께서 저를 하셨을 때 그러면 벤자민 네타냐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승만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나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 이승만도 여러분들 대단한 게 혹시 여러분들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을 몇 명 만난지 혹시 아시나요, 책사님? 저는 잘 몰라요. 8명을 만났어요. 오. 8명. 직접. 그 고종이 보냈을 때도 한번 고종이 보냈을 그때부터 때 시작이네. 시작이죠. 왜냐면 그때 이제 고종의 뭐 이제 특사로 그렇죠. 그 편지를 가지고 갔던 거죠. 가서 처음 만났던 대통령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예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을 만났고 그 대통령을 만나는 과정에서 태프트 국무장관의 주선을 받았어요. 근데 그 태프트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되기 전에 태프트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루즈벨트와 태프트. 그 다음에 1920년대 초반에 워싱턴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대표로 가서 그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하딩을 만나거든요. 이렇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었던 윌슨은 뭐 사제지간이었으니까 당연히 막역한 사이였죠. 그 누구보다 친했으니까요. 그 윌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루즈벨트죠. FDR이라고. 그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루즈벨트를 만난 거고, 그 다음에 루즈벨트 이후에 트루먼 만났고, 그리고 트루먼 이후에 아이젠하워 만났고요. 그 다음에 트루먼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일 때 부통령이 닉슨이었어요. 그 닉슨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승만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8명을 만났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산 증인인 거죠, 이승만은.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벤자민 네타냐후 역시 미국 대통령을 지금까지 7명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레이건부터 시작해서 지금 바이든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인물이 최근에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갈등으로 한국 언론에 소개되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지금 총리가 벤자민 네타냐후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이 사람은 뭐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역사에 아마 한 획을 그은 굉장히 거물급의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초반 질문으로 돌아가서 뭐 사법 개혁이나 아니면 개인 비리 혐의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었고 또 일각에서는 그 나라가 많이 분열돼 있었기 때문에 하마스의 공격에 속수무책을 당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죠. 근데 일단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안보 공백이 있었는지 근데 이게 참 이스라엘만의 실패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과 함께 아주 긴밀한 평시 공조를 이루는 CIA도 이걸 놓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한 일주일쯤 이 하마스 10월 7일 그 테러가 발생하기 일주일쯤 전인가요? 그 미국의 그 국가 안전 그 National Security Advisor인 제이크 설리반이 한 포럼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동은 지금 그 어떤 시기보다 조용하다, 고요하다.
근데 그게 하마스 테러가 일어나기 불과 열흘쯤인가 그렇게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의 탑 인텔리전스 역시 그 하마스의 준비 과정과 공습을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보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 궁극적으로는 네타냐후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화살이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실관계를 밝혀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개혁이라는 것도 일단 설명을 좀 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편하게. 네. 네. 그 사법개혁이라는 것도 이제 네타냐후는 생각했던 지향점 자체가 이스라엘 사법 대법원이죠. 그 대법원이 15명 대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법원이 어떤 그 문제가 있냐면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이 있는데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집행하려고 할 때 대법원이 그걸 얼마든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블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unreasonableness doctrine이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가요? 비이성적 뭐 조항. 그러니까 대법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의회가 통과한 법안이 비이성적이야라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판결을 해버리면 모든 법안을 그냥 블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법원은 국민이 선출하는 기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리하는 어떤 그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어떤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 대법관 15명 중에서 상당수는 현직 대법관이 사실상 후임을 그냥 지명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엄청난 족벌주의와 또 파벌주의가 만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이 선진국 그 민주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그 사법개혁을 시도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네타냐후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사법개혁 자체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한 어떤 국가 분열, 극심한 국가 분열 사태에 직면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과연 책임을 네타냐후에 돌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렇게 따지면 모든 개혁은 어떤 논란이 되는 환경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개혁을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개혁에 대해서 뭐 무조건 항상 뭐 그걸 뒷짐으로 밀어야 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발언은 좀 억지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개혁 좀 하자 해서 뽑아놨는데 거기에서 개혁 좀 하려고 하니 사법부에서 마치 입법부처럼 사법부의 입법화라고 할까요? 이게 자꾸 걸리니까 이제 총리가 거기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이 대의민주주의나 아니면 민주공화국이라는 체제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작가님 쓰신 번역하신 책을 굉장히 많이 읽잖아요. 거기서 이제 작가님이 번역하신 책으로 제가 복습 겸 발표를 하자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뽑은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대의민주주의가 이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잖아요. 근데 이제 PC주의나 좌파나 큰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직접 국민들이 뽑지 않았는데 엘리트 관료주의라고 하면서 대학 교수 그래서 우리가 뽑지 않았는데 커튼 뒤에서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거기서 막 이 자기들이 올바르다고 하는 코드로 가게 되니까 이게 이제 오버랩 되는 그런 부분이 맞나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고 제가 참 놀라요. 진짜 최길래 사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인사이트 텔러잖아요. 인사이트 텔러. 그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이렇게 정리하고 그걸 아주 쉬운 언어로 풀어내는 능력이 예술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정말 핵심을 노른자를 딱 정확하게 찍어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이 민주주의, 특별히 민주공화국의 특징은 이게 근본적인 그 본류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결국엔 미국의 국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부들이 민주공화국의 시스템을 최초로 세팅을 했고 만든 사람들인데 그 제일 원칙이 뭐냐면 우리를 통치할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people who run the government should be elected by the people.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우리를 통치할 사람들은 그 어떤 관료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리를 위임한다는 것이 이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커지고 국가라는 조직이 방대해지면서 비대해지면서 일해야 될 어떤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이 많이 커지면서 그 사이를 관료들이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관료들 사이에서는 어떤 그 오만함이 있어요.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전문가야.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이게 정점을 잃었던 것 같은데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말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다 틀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타임. 제 채널이 팬데믹 때 경고를 5번 받은 채널이 그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이 위험합니다. 코로나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네. 코로나 자르고요, 일단. 그래서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전문성 하나만을 믿고 국민들의 어떤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만이 세상을 마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세상을 마음대로 이렇게 파인 튜닝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에 가 있는 사람들이 선출되지도 않았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민주공화국을 사랑하고 또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감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아니, 뽑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고. 그게 실제 그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전문가, 지금은 이제 전문적인 정보가 너무 세분화됐잖아요. 근데 뭐 부분적으로 보면 정량적인 과학적인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만 통치적인 영역에서는 그 벤 샤피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전문가들은 인간에 대한, 통치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자연주의적인, 또 어떻게 보면 좀 마르크스주의적인 이 사상 위에 세워진 전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좀 약간 우려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또 약간 전문성의 그 폐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은요, 자기 분야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 전문가라는 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관료라고 했을 때 그 관료라는 집단이 절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신의 자리,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개인적인 소득 또는 자리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 거기와 다 결부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마 의료 분야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겠죠. 근데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은 경제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방역 문제를 잠깐 이렇게 언급하자면 뭐 의료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은 안 돼. 괜찮은 영역이에요. 의료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전염병 이렇게 팬데믹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더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경제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쇠퇴하기 때문에 지금은 방역을 느슨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 모든 것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 정책 결정론자는 누구냐? 바로 국민이 선출한 그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조율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관료주의가 만연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자신이 모든 그 결정까지도 내리는 그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김정은 박사님 아세요? 혹시? 머리 뽀글뽀글하고 독일에서 공부하시는 네네네. 그분이 책을 썼을 때 반박하는 내용은 많은데 참 일리가 있다는 내용이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저녁에 온다. 전문가란 사람은 뭐 하나 터지면 그제서야 이제 자기 서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뒤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랐는데 그거 전까지는 자기 전문 지식으로 얘기하다가 물론 놓친 부분도 있지만 딱 터지면 또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고 이게 항상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하여튼 아이러니한 코미디적인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오만이에요. 내가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고 파인 튜닝하면 내 어떤 IQ를 가지고 세상을 아주 이상적인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그 어떤 공학적인 마인드, 굉장히 오만한 마인드죠. 하지만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어떤 섭리 가운데서 우리 개인들의 자발적인 어떤 거래 관계를 통해서 이 질서가 만들어진다라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원리도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가들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시장에 개입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개입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떠먹여줘야 된다는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서 해줘야 된다는 그 유토피아와 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밥그릇과 기득권이죠. 예를 들어서 경제 전문가들, 최저임금위원회를 예로 들자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뭐 하는지 아세요? 연말 되면? 뭐예요? 최저임금 50원 올릴까 낮출까 이거 고민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저임금 얼마인데 이 최저임금에서 70원 올릴까? 80원 올릴까? 100원을 올릴까?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리고 아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면
70원 올릴지 80원 올릴지 75원으로 올릴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그 감투를 쓰고 정부에서 월급을 주니까 그 시기만 되면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 자리가 중요한 것처럼 떠들면서 막 현학적인 말을 동원하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최저임금은 저는 그렇게 정해진다기보다는 지역별로 차등을 둬서 그냥 지역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최저임금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최저임금을 뭐 사람들이 6,000원을 원한다. 그럼 6,000원을 도입할 수 있겠죠. 근데 대구에서는 최저임금 우리 없애고 싶어. 그러면 최저임금 없애면 되겠죠. 뭐 광주에서는 최저임금 우리 한 3,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야 하면 거기 최저임금 그렇게 도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지역끼리 경쟁을 하면서 데이터를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개인의 복리와 소득 수준과 어떤 생계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비교하면 되는 것이지. 최저임금위원회 우리가 모든 걸 다 결정해 줄게 하는 아주 그 영어로는 paternalistic한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그 모든 거를 다 국가가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아주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플러스 그 자리가 없어지면 월급이 없어지니까 밥그릇에 의존하는 그런 관료들 이 발전을 가로막는 아주 제일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치론까지. 이 작가님의 이 통치의 어떤 그 마이크로한, 그리고 매크로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뭐랄까, 병렬적인 구조라고 할까? 예, 같이 듣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대화를,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근데 예시입니다, 예시. 아까 최저임금을 뭐 얼마로 하자, 얼마로 하자. 이거는 예시를 예를 든 거고, 왜냐면 10,000원 받고 있다가 뭐 예시가 3,000원 이러면 막 화낼 수도 있으니까. 그게 하나 설명을 하자면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 의도는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의 의도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정책을 실현했을 때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최저임금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많이 성장했으니까 한 10,000원쯤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근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세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다음 과정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정권 때 이거 1만 원 공약 많이 했잖아요. 유승민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1만 원을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진짜 실현을 한 거죠. 근데 이때도 경제학자들이 되게 반발을 많이 했던 경제학자도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 딱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편의점이나 이 자영업자 하는 분들도 알바를 못 써요. 알바를 못 쓰죠. 그 다음에 대부분 그 카페나 아니면 맥도날드 같은 곳도 키오스크로 다 대체가 이미 됐잖아요. 그러니까 알바 자리가 아예 날아간 거죠. 뭐 알바를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청년들을 죽이고 있는 그 정책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딱 말하자면 내가 내 노동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동의 가치와 내 노동의 어떤 활용은 내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해서 그 열매를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게 자본주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근데 최저임금을 선심을 쓰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6,000원?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면서 사람들이 온정주의를 자극해서 10,000원을 올렸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노동력 중에서 사람들이 다 10,000원 이상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10,000원 이상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10,000원 이하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나서서 그것도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국가가 정해버리면 이게 전국토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딱 세팅이 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10,000원 이하의 노동력을 가진 사람은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노동을 하고 싶은데 그 노동을 써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왜냐면 그 사람을 내가 10,000원 이하의 내 노동을 공급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렇게 쓰는 그 영업장의 사장들은 바로 노동위에 신고 들어가면 벌금을 먹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밖에서 폐지 주우러 다니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과연 1시간에 7,000원 받고 설거지 할 수 있다면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10,000원인 사회에서는 불가능해요. 왜? 그 사람은 내가 6,000원, 7,000원을 시급받더라도 이거보다 좀 더 괜찮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법적으로 그게 금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최저임금이 왜 악하냐? 그 이하에 있는 법정 최저임금, 최저시급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비자발적인 실업자로 만든다. 그게 가장 심각한 최저임금의 폐해라고 보고 있어요. 그 기후위기론 책을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위 나이키 축구화나 축구공이나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개발도상국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그 개발도상국에서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면서 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하고 결국 일자리가 없어져요. 근데 막상 이 개발도상국 분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자기들은 그 나이키 뭐 축구화나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저 잘 먹고 잘 사는 OECD 선진국에서 저 사람들이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그 대표님,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의 생계, 막상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이런 분들에게 이 직업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패션 좌파라고 하면 좀 그렇고. 패션 좌파 맞죠? 그 다음에 자기 만족감. 이 좌파의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면 도덕적 우월주의거든요. 내가 너보다 도덕적으로는 우월해라는 은근한 자기 만족. 그게 좌파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작용하는 굉장히 큰 요소예요. 그래서 강남 좌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좀 트렌드가 됐었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성공해서 대한민국에 성공해가지고 물질적인 어떤 부는 축적을 했어요. 근데 그 맘 한켠에는 뭔가 이렇게 내가 나이스하고 트렌드하고 약자를 위하는 것 같은 그런 도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발현되면 이제 굉장히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강남이라는 어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의 최정상을 그 상징하는 그런 곳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정치적으로는 좌파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자기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 안에는 이제 이 도덕적인 우월감, 그러니까 뭔가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 영어로는 virtue signaling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너보다는 우월해라는 그 자기 만족, 그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의미의 빈 공간을 자연주의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부작용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어. 뭔가 나는 깨어 있고 싶어. 막 의미 있는 걸 하고 싶은데 그 의미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거나 이래버리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를 막 팍팍팍 해주셔서.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작가님이 지금 이렇게 쭉 작가님이 딱 이 데이터화 된 게 있잖아요. 작가님의 지식.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약간 완충 지역이랄까?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논리가 이 서사가 한국에서 땅땅땅 계속 반복해서 치면은 이제 어떤 그 사상적 기류가 바뀌겠죠.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은 방금 이런 얘기를 처음 들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번도 한국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왜 이게 왜? 근데 작가님이 예시를 들고 이렇게 들고 그 다음 논리 말하면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굉장히 좋은 얘기고 귀한 얘기고 그래서 처음에 감정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 감정적이잖아요. 딱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다가가지 마시고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그 비유와 예시를 같이 적용해서 이렇게 곱씹어 보시면은 맞아, 그게 아니네 하면서 다른 쪽에 어떤 문과 서사가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한 사회에서 두 가지 지향점이 양극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security라고 생각을 해요. 그 security가 개인의 어떤 안정, 뭐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안정과 어떤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다른 한쪽에는 이제 그 프리덤이 있거든요. 자유. 근데 이 프리덤 안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누가 나를 떠먹여주지 않고 책임져 주지 않고 물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보상받긴 하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시큐리티라는 어떤 그 포근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냉혹하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사회라는 한 사회가 결국은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회의 어떤 모양과 현재와 또 미래가 규정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뭐 제가 이걸 뭐 비판적으로 거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 시큐리티를 많이 중시하는 풍조가 강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큐리티보다는 프리덤을 중요해서 내 개인적인 어떤 안락함보다는 내가 더 도전하고 시도하고 자유를 누리고 하는 거기에 중점이 된 부분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지향점을 어디 두느냐 그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이 진짜 특이하다고 하잖아요. 그 설문조사 보면은 대표적인 게 프랑스 국민한테 중산층이 뭐냐 물어본 거랑 한국 국민한테 중산층 뭐냐 물어본 거랑 그거 아시죠?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뭐 프랑스에서는 예를 들어 2개 국어 이상
요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악기를 다루면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는 몇 평 이상, 3000cc 자동차 이상. 너무 물질적인 부분이. 근데 사실 약간 저는 근데 프랑스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 그건 너무 이렇게 자기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모호하게 굉장히 프랑스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일종의 가치지향적이면 네. 한국이 그렇게 물질적이다. 네. 이런 걸 보여주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좀 더 그 물질에 대해서 참 물질 중심주의적인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통계적으로 나타난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뭐 삶의 어떤 우선순위 조사 같은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뭐 당연히 돈이죠. 근데 이게 전 연령대에 걸쳐서 돈이 압도적인 1등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해외 뭐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사회들을 보면 가족, 그 다음에 뭐 직장에서의 성취감, 이런 것들이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는데, 물론 돈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 현실적으로 자기 만족과 자아실현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또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서는요.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돈이 그냥 모든 연령층에 통틀어서 이렇게 1등으로 나오는 걸 보고, 아, 진짜 이 물질 중심적인 어떤 생각이 한국 사회에 아직 굉장히 그 주류로 이루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작가님, 그 서구 문명 정신에 대해서, 서구 문명 문화에 대해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게 기업가 정신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린 애들부터 돈, 어린 애들부터 물질. 어린애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앞으로 꿈이 뭐냐 하면 건물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꿈이 없대요. 꿈꾸기보다는 현실을 빠삭하게 알고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살까, 안정적으로 살까, 이런 중심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좀 한국의 좀 옛날에 김대중 정권이긴 하지만 그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좀 생동감. 근데 이 뭐랄까 도전 정신이 이렇게 좀 생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끝도 없고 뭐 제도가 막고 있다 뭐 이런 거 다 연결되는데 좀 그런 게 좀 한국이 미래를 봤을 때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그 도전 정신이라는 게 이 미국 사회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개척 정신, 도전 정신.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처음에 페이팔 통해 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뭐 몇백억 부를 거머쥐었는데 보통 한국 같으면 이제 엑시트 하겠죠. 그 정도 뭐 몇백억의 자산을 가졌으면 이제 좋은데 어디 아파트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해외여행 다니면서 자녀들 이렇게 좋은 학교 보내고 무난하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뭐 평생 그거 가지고 자본만 굴려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뭐 마무리할 수 있죠. 근데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그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계산된 리스크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alculated risk를 해서 더 나은 어떤 도전을 위해서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페이팔 자금을 가지고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창업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 몇백억 날라가면 어떡해. 400억 만약에 스페이스X 테슬라 넣었는데 그게 나중에 다 실패해가지고 제로로 돌아오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업가 정신과 도전 정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베팅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 지금 결국 머스크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는 거죠. 리스크 테이킹과 그 리스크 테이킹의 열매를 자기가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그 시스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비판할 여지도 도덕적인 부분은 있지만 미국은 말씀하신 뭐 일론 머스크 전엔 전 스티브 잡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제프 베조스나 그러니까 이런 사업가들이 왜 계속 나오냐. 이 토양과 그리고 그 시스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상속받은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수성가한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그 정신, 문화 그리고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책에서 봤을 때 실패의 날이 있대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실패의 날에서 그 벤처 사업 창업하는 분들 모아놓고 이제 뭐 빌 게이츠나 유명 그 CEO나 오너들이 와서 실패를 추천하고 장려하고 실패도 돼. 이러면서 그런 문화가 있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머리 좋은 애들이 다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왜 미국에서 혁신이 일어나는가. 그다음 미국에서 왜 GDP 같은 것도 보면 처음에 뭐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 나라들 GDP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1인당 GDP가. 근데 지금 벌써 미국은 7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3억 3천인데 1인당 GDP가 7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 반면에
유럽은 뭐 독일 같은 나라도 뭐 4만 초반대, 음. 영국도 4만 초반대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 결국에는 성취를 장려하고 그다음에 성공을 보상하는 문화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최고의 탤런트들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국가를 자기는 스포츠 팀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리 팀이 챔피언십에 나가고 싶으면 좋은 탤런트 선수들을 당연히 다 스카우트해야 되지 않겠냐. 나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경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탤런트 있는 사람들을 다 빨아들여서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자신의 성취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는 거, 누릴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검증된 시스템이죠. 검증된 시스템. 반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잖아요. 국가가 다 모든 걸 가져가 버리고 재분배해버리는 시스템이니까요. 근로의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가. 그게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실리콘밸리가 왜 실리콘밸리가 됐느냐? 워싱턴으로부터 제일 멀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됐다. 그런 얘기를 실제 그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주변에 있으면 다 간섭할 거 아니에요. 규제하고 뭔가 혁신하려고 하면 그거 안 돼. 이 법을 어기는 거야. 이 법을 어기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죠.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먼저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법이 나중에 뒤따라가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그걸 많이 누리는 상태에서 그 규제할 명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택시기사들이 반발이 심했죠. 근데 소비자들이 쓰는 과정에서 너무 좋으니까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다음에 이거를 규제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로비 단체가 있었겠죠. 택시기사들이 로비도 하고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뭐 사고율 많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미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서 이제 규제가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업들이 초반에는 많이 발전을 하거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일단 그냥 하고 보는 거예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나중에 규제가 뒤따라가서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워싱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실리콘밸리가 발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거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흥선대원군 척화비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좀 셉니다, 우리나라. 규제 공화국이죠. 뭐 단적인 예로 뭐 지금 한국에서는 구글맵도 못 쓰잖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여행 와서 이제 뭐 맛집 찾아갈까 하는데 구글맵 검색했는데 지금 구글맵 안 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버도 안 되고 택시 잡는 것만 되죠. 네이버를 보호하는 건가? 네이버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군사 목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유명무실하죠. 굉장히 이렇게 뭐 실체는 없는 얘기고. 지금은 너무 다 인터넷. 애플페이도 안 되잖아요. 삼성 눈치 보니까. 되잖아요. 아주 그것도 제한적으로 되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렇군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오늘 잠깐만.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러게. 시간이 뭐, 다양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지났네요, 벌써. 남자들이 얘기해도 그릇이 깨집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그러면 좀, 다음에 또 부르면 되니까, 다음에 또 오시면 되니까, 그 대략적으로 이 작가님께서 또 이렇게 생각나시는 것들 편하게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뭐, 전쟁이나 아니면 내년 뭐 미국 대선이나 한국 총선이나 지금 중차대한 어떤 선거들이 지금 연이어 있는데, 또 하나의 국제적으로 판이 딱 이렇게 물갈이가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질문이 너무 포괄적인가? 질문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일단 뭐 미국 대선이 중요하겠죠. 미국 대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항상 지금 상황에서는 국제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대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게 뭐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 것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마 시진핑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관심이 분산되니까. 중동과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으로 분산되게 되면 아무래도 군사적인 어떤 자원이라든지 또 정보 역량이라든지 또 동맹을 동원하는 힘이라든지 또 포커스 자체가 많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중국 시진핑이 또 어떤 도발을 해서 만약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침공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이렇게 해상 봉쇄, 블라케이드라고 하죠. 그거를 대만 해협 주변에 시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굉장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마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회담을 했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 시진핑이 뭐 중국은 절대 뭐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한 다른 나라가 과연 누군지
왜냐면 중국은 대만은 자기 나라로 원나라. 생각하잖아요. 자기 나라로 생각하니까 그 대만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말은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돼 있고 역사적으로 봐도 시진핑과 바이든이 굉장히 화기애애한 것 같았어도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상황을 봤을 때 히틀러가 주변 나라들하고 다 평화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렇죠. 러시아랑도 불가침 조약을 맺고 또 영국 체인벌린이랑도 체코 관련해서 영토를 할양받는 평화조약을 맺어서 체인벌린이 그때 당시에 신문에 히틀러랑 회담하고 돌아오면서 영국에서 우리 시대에 평화가 왔습니다라고 막 자랑하면서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처칠이 막 혼자 막 안타까워하고 막 이랬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죠. 그다음 프랑스랑도 역시 독일이 아주 원만한 관계를 하려고 히틀러가 겉으로는 그렇게 네.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평화 무드가 있을 때 오히려 전쟁의 그 만조기가 가장 이렇게 위험하게 차올랐던 시기였다. 그렇게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시진핑과 바이든이 만나서 시진핑이 우리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뭐 공언을 했다고 해서 절대 뭐 대만에 대해서 어떤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니까 아마 그 일이 아마 향후 뭐 3년에서 5년 사이에서는 국제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 문제도 당연히 거기 안에서 중요한 어떤 그 변수가 되겠죠. 그 우리 다음 세대 분들에게 작가님처럼 그렇게 공부하려면 작가님 같이 그렇게 이 뭐랄까 세계관이 정립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20대 초반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굉장히 그 넓은 질문이라서 참 저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많이 독서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책사님께서도 뭐 책 읽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지만 책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스크린을 쳐다보고 뭐 모니터를 보는 거랑 핸드폰을 보는 거랑 책을 읽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게 책을 읽으면 계속 고민을 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게 큰 차이라고 저는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라고 당연히 말씀드리고 싶고 기준을 잘 잡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 관련해서 어떤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경제학도 케인지안적인 경제학이 있는 반면에 또 자유주의적인 그 프리드먼이라든지 하이에크라든지 이런 경제학의 분야가 완전히 나눠지거든요. 근데 어떤 분야의 경제학적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결과가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케인지안주의적인 경제학이 먼저 발을 들이면서 이게 진리구나, 이게 경제학이구나라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나중에 국가 주도와 뭐 국가 개입주의적인 정책 쪽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방향을 처음에 바로 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을 언급드리자면 기준을 먼저 단단하게 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 작가님께서 그 얘기해 주셨을 때 인상이 남았거든요. 그 미국에서 그 예일대학교에서 공부 석사 하실 때 그 라디오처럼 벤 샤피로 이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다. 그게 좀 도움이 혹시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됐죠. 그때 당시에 제가 아직 뭐 보수주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과연 보수가 뭘까? 그때 당시 한국에서는 탄핵 사태랑 맞물리면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저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벤 샤피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물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그 행동에 말과 행동에 다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보수가 무엇인지를 한번 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정치 분야, 또 미국 역사 분야, 법 관련 분야, 경제 분야, 다양한 뭐 국제관계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보수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어떤 경험을 하게 해줬던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는 뭐 아주 신선한 어떤 그 도약의 계기가 됐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인간의 어떤 불완전성 그런 거 있잖아요. 좌파나 아니면 그 소위 말하는 진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그 불완전성을 상정한 상태에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초월적인 권위에 대한 인정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모든 만물의 우월한 존재라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통치하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초월적인 존재가 존재하고 절대적인 어떤 선과 악이 존재한다. 이런 가치관들 이런 것도 정립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직 깨어나지 않는다는 표현도 그분들은 기분 나쁘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어떤 그 절대 기준이라는 다림줄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악하다. 이런 이게 세계관의 핵심 골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정치,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자유주의적 신학, 이거를 뗄 수가 없는데 이런 거를 올곧이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많은 기독교인분들이 제 구독자는 기독교인이니까 너 왜,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거예요. 왜 예수님 얘기하면서, 왜 절대가치, 옳은 걸 얘기하면서 갈라치기에? 뭐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보수주의도 해결식으로 그냥 하나의 그냥 옵션으로 빼는 거죠. 우리는 이게 옳은 편입니다. 이게 역사의 옳은 편입니다. 이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네? 라고 얘기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게 좀 답답해서 오늘 이거 끝내고 새벽에 그거 글 좀 쓰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보가 뭐냐 보수가 뭐냐 또는 저는 뭐 한국에서는 진보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좌파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좌파가 뭐냐 아니면 보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이렇게 명쾌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안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예요. 예를 들어서 낙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 정부 개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 그러니까 이런 또 한국에서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북한 정책이죠.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 이런 식으로 이슈별로 하나씩 이걸 쪼개서 생각을 하게 되면 돼요. 그리고 보수는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복지를 많이 베푸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복지에서 건져내는 것이 국가가 추진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수예요. 그 진보는 반대로 복지를 많이 해주면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보 또는 좌파죠. 그리고 또 재분배에 있어서는 보수는 재분배를 많이 강조하는 것은 국민들의 노동력을 의지를 저하시키고 결국에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좌파는 재분배를 많이 할수록 국가가 오히려 더 부유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좌파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문재인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득 주도 성장, 근데 이재명이 성남시 있을 때 했던, 성남시인가요? 아니면 경기도에 있을 때인가요? 거기 있을 때 했던 뭐 지역 화폐 나눠주는 거, 그러면서 뭐 그 이상한 궤병 같은 그림을 막 해서 선동했잖아요. 어디 돈을 나눠줬는데 이게 치킨집에 세탁소로 가면 옷가게로 가면 다시 이게 철물점으로 가면 다시 이게 돈이 돌아온다. 뭐 돈은 돌고 돈다. 뭐 그런 얘기. 그런 얘기로 따지면 그러면 계속 그냥 건물 짓고 부수고 하면 그게 경제가 창출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케인지안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요소들. 그 다음에 낙태에 대해서도 보수주의자들은 낙태는 임신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서 최대한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진보 또는 좌파들은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리니언트하게 찬성하는 입장이죠. 동성결혼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동성결혼과 페미니즘에 대해서 보수들은 건강한 가정과 또 그건 사회를 위해서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 또는 좌파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도 보수는 힘을 통한 평화를 믿기 때문에 강경하게 우리가 당당하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좌파들은 그렇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퍼주고 유화책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러면 북한이 변한다는 그런 환상에 젖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보수인가 진보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될 고민은 이거예요. 과연 제가 이렇게 언급한 몇 가지 대표적인 이슈에 대해서 성경이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게 참 좋다고 봐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 이런 거죠. 동성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거야.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답은 명쾌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북한 정권에 대해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유화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제 상식과 제 성경 이해에 대한 기반은 이해가 안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북한 정권에 대해서 막 굽실굽실하고 유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종이 사인했다고 평화가 온다잖아요. 그런 순진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망상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개딸처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인지 부조화라고 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진실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 또는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스스로 한번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딱 막 가다가 설명하다가 결국 마주치는 거는 자기의 신앙관에 대한 점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틀렸다고 자복하고 돌아오려면 저는 자의적인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만하고 자아가 가득 찬 사람은 결국 내 세계관이 좀 틀렸구나. 결국 내가 좀 세상을 좀 이렇게 봤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 사람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자기 행동을 바꾸는 거. 그게 가장 힘든 일인데,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사망한 찰리 먼거 있잖아요. 그 투자, 워런 버핏의 짝 예. 파트너 투자자였던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 관련해서 이제 최근 사망하니까 이제 관련 기사들이 막 뜨잖아요. 그 중에 어록을 보니까 자기가 남들하고 달랐던 게 크게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이 있을 때는 항상 그걸 고치려고 노력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을 일단 깨닫는 것이 힘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았을 때 그걸 고치는 게 힘들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방어 기제가 내 있으니까. 정체성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견과 정체성을 같이 보는 거고. 하여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그게 중요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오늘 이 촬영하는 오후에도 그 역사의 오른편 가르치고 갔거든요. 저는 그 책 제목이 오바마 연설을 이제 이 패러디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책 제목이 너무 좋아요. 요즘에 계속 느끼는 게 분명히 역사에는 오른편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이런 것도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하마스로 시작했으니까 그거로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하마스가 했던 행동이 무고한 민간인 1200명 가량을 학살했잖아요. 그 미성년자 데리고 가고 미성년자를 데리고 가서 강간하기도 하고, 또 총으로 쏘기도 하고, 홀로코스트 생존자 노년층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 갓난 아기들을 오븐에 넣어서 구워버리기도 했어요. 미쳤어. 그러니까 이거는 미쳤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짐승보다 못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미쳤어 진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선과 악이 명징하잖아요. 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근데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미쳤어. 이미 얼마나 생각이 뒤틀리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김정은 서사로 그러니까 김정은 서사로 보거나 사탄 서사로 보거나 그냥 사탕도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좌파들의 한때 유행했던 내재적인 접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 걔네들 기준으로 우리가 걔네들 입장이 돼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 라고 했던 그 송두율 같은 사람들 말했던 거거든요. 내재적 접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은 절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내재적 접근 안 해요. 그렇죠. 이승만에 대해서는 내재적 접근 안 해요. 오직 북한과 김정은, 김일성 그 일가를 위해서만 내재적 접근을 굳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냐 이거죠. 제가 실명이나 이런 거 좀 하면 그렇고 어떤 공부 많이 하는 분이 BLM 운동을 막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게 있었고 논박 자료를 말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사람이 이거는 그들의 이 역사적 서사에서 좀 보면 이 사람들이 도난한 거나 폭행한 거나 자동차 태운 건 좀 우리가 좀 러프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야, 이승만을 저렇게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승만은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링컨과 이승만을 같이 비교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 독재자라고 안 한다. 근데 이분이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자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은 뭐 감옥에 보내고 막 그 당시에 링컨이 했던 언론사를 폐간시키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링컨을 독재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 문맥을 같이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 문화 막시즘 프레임에서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의 구도에 갇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뭐 거짓인지 그런 거에 대한 그 방향 감각 자체를 도덕적인 어떤 나침판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서구 문명에 속한 거는 무조건 억압자야.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구 문명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피억압자야. 그러니까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두 사람들이 충돌했을 때는 피억압자의 편에 서야 되고 그들이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 같은 사람들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끔찍한 말살 행위를 하고 테러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피고업자니까 그 정도는 용납해줘야 돼. 그 정도 그들이 화풀이할 수 있는 이런 역사적인 어떤 고통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억압당한 것을 생각하자면 이 정도는 정당화될 수 있어라고 해석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서구 문명에 있는 어떤 단체나 개인이나 아니면 역사적 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없는 죄까지도 만들고 있는 죄는 더 부각시키고 하는 그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 좌파 진영에서 특별히 역사 같은 해석을 보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대하잖아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막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한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뀔까? 미국 광우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유모차 끌고 나오면서 난리를 피우는데 왜 중국 멜라민 분유 파동이 났을 때는 그 아줌마들이 잠잠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뭐 일본이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우리 사람 선조들이 고생했다고 하는데 왜 북한이 했던 학살 행위 말 그대로 전범이잖아요. 전범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침묵할까? 단적인 예로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북한 인민군이 서울대 병원에 와서 약 1000명가량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병자들이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학살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사과하라고 진상규명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관점 자체는 이미 북한과 중국에는 화해를 요구할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용서를 요구할 생각이 없고, 일본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화해하기 싫은 거예요. 선택적 분노. 선택적 분노와 선택적인 어떤 이미 그들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방향이 북한과 중국과 더 가까이 지내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해석을 최대한 동원하면서 접근을 해주는 것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또는 미국에 대해서는 최대한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정답을 그런 이미 스탠스를 정해놓고 정답을 정해놓고 의미 결정을 부여하는 하는 거죠, 네. 서사를. 그래서 그 작가님이 써주신 책에 의거하면 뭐 다른 책도 마찬가지지만 정체성, 그 사람의 정체성에 도덕적 권위를 부여해서 아까 말씀하신 억압자, 그 또 억압을 받는 자. 그래서 이 억압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계층을 집어넣고 이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옳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멜라닌 색소가 만약에 흑인이야. 그럼 너 존재 자체가 맞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건설적인 토론이나 이성적 논리가 아예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백인이면 이제 입 닥쳐야 되고요.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뭐 백인 자체를 실제 죄악시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인인 자체로 너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흑인들의 문제 또는 유색인종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이 없다라고 이렇게 입막음을 하기도 하고 또 백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를 죄의식을 가지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이런 지경까지 지금 미국의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쩔어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버드 해리스폴에서 18세에서 24세 미국 학생들 중에 50%가 하마스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도덕이 파탄났다고 봐야죠. 미국 10대들 절반이 사회주의에 호의적이라고 하는데 그 퍼센티지가 그대로 가네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네. 잠깐요. 근데 우리가 지금 1시간 10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나요? 저는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뭐 준비하신 거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이거 거의 한 반도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뭐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영상 제목을 뭐로 해야 되나 지금 이 고민을 아주 뭐랄까 서구 문명에 대한 일종의 거대 담론은 좀 어감이 그렇고 담론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들었던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약간 통념을 깨트리는 려고 노력한 시간이기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구독자 10대, 20대, 30대, 40대 초중반까지가 저희 구독자 대부분이거든요. 퍼센티지가. 그래서 그 젊은 분들에게 말씀하신 통념의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아직 금이 가야 될 통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지금 많이 돼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뭔가 좀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고 뭔가 이 출산율부터 보세요. 뭐 최근에
6명까지 떨어진다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사회가 지금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망해가고 있는데, 망해가고 있는 이 바구니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알면서도 이제는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음. 더 이상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속수무책이니까. 출산율 문제에 관련해서도요. 원래 인류 역사상 보면 사람들이 출산했던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노동력. 예전에 농경사회였으니까 그 자녀를 많이, 특별히 남성들을 많이 낳으면 그 남성 그 자체가 노동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사업을 일구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출산하는 것이 당연히 인센티브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의 굉장한 어떤 뭐 투자라면 투자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지난 수천 년간의 역사였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낳으라고 하니까. 그게 두 가지가 아주 큰 요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잠언서에 보면 자녀는 그 장수의 통에 있는 그 화살과 같으니 그 통 안에 많은 화살이 있는 자는 원수를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출산을 장려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예찬하는 그런 문화가 성경 가득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자녀를 많이 낳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 자연스럽게 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대 사회가 되면서 지금 자녀가 주는 어떤 경제적인 혜택은 이제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경제적 혜택 자체가 아니고 오히려 그게 매몰 비용이죠. 그 비용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내가 걷어들이기는커녕 내가 노후가 불안할 정도로 자녀 때문에 삶이 휘청휘청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녀를 통해서 오는 경제적 인센티브는 이제 거의 끝나는 시대가 저는 당면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남은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신의 명령이라는 아주 이게 뭐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 출산율을 끌어왔던 두 축 중에 하나를 그냥 객관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이 그나마 이 출산율을 어느 정도 끌어왔는데 이 종교 영역도 이제 많이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출산을 별로 말하지 않고 심지어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도 않고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해 있죠. 이건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과 유럽의 서구 나라들이 대부분 이런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출산율이 같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게 원인이라기보다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관계라고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겠지만 상관관계로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실제 그 미국의 사회학자인 메리 에버스타트라는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이 강의도 했는데 그 종교의 어떤 기독교의 어떤 도입률과 그 다음에 출산율과의 관계,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학자는 기독교를 빼고는 이게 진행이 안 된다는 걸 그 학술적인 형평성에 맞춰서 구술을 하잖아요. 진술을 하고. 그러니까 그 종교의 그 활동성이 떨어지고 기독교인 인구가 줄어들수록 출산율도 같이 줄어드는 그 추세가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너무너무 완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당연히 아까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요소로서 영적인 어떤 각성과 그 필요, 저도 거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 개인들이 깨어나야 되잖아요. 개인들 마음속에 도덕이 회복돼야 되고 개인들이 근대적인 시민으로 바로 서려면 일단 기독교인,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올바른 개인으로서 단독자로서 서야 되니까 뭐 정부가 하라 말라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법치 시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이 모이면 나라가 당연히 좋아지지 않겠어요? 이승만이 꿈꿨던 나라도 이제 예수 교회가 우리 대안의 물줄기라고 했던 게 그런 맥락이잖아요. 작가님,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이 뭐 출산율, 뭐 최저임금, 우리가 얘기한 게 많아요. 작가님 얘기해 주신 게 많은데, 다음에 또 나와 주셔서 또 자세한 이야기 또 하고 싶으신, 또 생각하신 이야기들을 또 이야기를 저희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었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방송 촬영하시면서 느낀 점 혹시 짧게? 이게 확실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생각을 하는 가장 최악의 방법은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책사님하고 이렇게 방송 스케줄은 잡혀 있었지만, 뭐, 출산율 문제, 아니면 뭐, 최저임금 문제, 이런 얘기를 할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대화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교류 과정에서 주제가 나와서 그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이렇게 교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책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참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도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또 학업에 정진하시고, 또 저도 저 나름 많이 바쁘고 바쁘시죠. 이러니까. 네. 근데 이렇게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자주 오시고, 또 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옳음, 그것이 대한민국의 옳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들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